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번 시간은 도역 원리와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생 역성과 역성 도생의 원리를 줄여서 도역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역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력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거론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역 원리와 오행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극적반이다, 다한적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 다하면 화를 낳고 화를 다하면 토를 낳고 이런 오행의 순서에 따라서 극한적 그 다음을 낳게 되는 그런 변화의 원리를 또 도역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지난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역의 원리에다가 금화 호택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이고, 이것이 정력 2장 후편의 내용입니다. 정력 2장 후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화 호택과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구절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금화호택과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를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소제목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금화 호택에 대한 얘기부터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화 호택이라고 하는 것은 금자리와 하자리가 호자가 서로 호자입니다. 번갈아 할 호자입니다. 그래서 집택자죠. 금과 화가 서로 번갈아서 서로 같은 집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금화 교역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 금화 교역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금화 호택이라고 하는 것이, 금화 교역은 사길 교자, 바뀔 교자죠. 그래서 금과 자리가 바뀌는 걸 보고 말하고, 금화 호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택자에다가 서로 호자, 번갈아 호자라 집은 하나인데 금과 화가 번갈아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서는 앞으로도 수없이 거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서라고 하는 것은 낙서든 하도든 생명의 근원인 일육수와 38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고 이 38목에 사구금 자리가 오게 되었고 27화의 자리가 오게 되어서, 낙서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금이 자리를 하고 있고 서쪽에 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입니다. 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6과 38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자리에 27 화가 자리가 바뀐 건 금화교역이요. 이 같은 집에 낙서는 사구금이 자리했는데 하도에서는 27화가 자리를 한다. 또 낙서에서는 서쪽에 27화가 자리를 했는데 하도에서는 사구금이 자리를 한다. 화의 집과 금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있게 되는 그 뜻이 바로 금화 호택이기 때문에 금화 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뜻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뜻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교역과 호택이라는 말이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15일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일은 전반부를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은 전반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5일은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 금화 교역을 갖다가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력은 금화교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금화교역을 통해서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우천 변화가 낙서에서 하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낙서에서 하도로 이렇게 변하고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 정력의 세상, 금화 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력의 내용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화교역과 선우천 변화와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금화교역이라는 것이 하도낙서의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도역원리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정력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도와 낙서의 도상에서 금과 하의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있게 되는 걸 바로 호택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호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뀌는 건 뭐다? 교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화호택은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금화호택은 도역질이니라. 저희들이 금화호택과 도역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거꾸로 도자에다가 거슬릴 역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생역성을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꾸로 생하고 거꾸로 생하고 거슬려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생역성의 이치를 후천에 가면 도생역성을 합니다. 선천에서는 역생 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역질이다. 거꾸로 생하고 거슬려서 이루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호택이다. 하도낙서로 가지고 자리를 그 화의 집과 금의 집을 번갈아 있게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도역 원리로 가지고 도역의 이치로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역의 이치는 자 바로 조금 땡겨서 먼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금화호택과 도역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역생도성은 거슬려서 생하고 거꾸로 이룬다는 건 하도의 낙서의 작용이다 이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에서 9까지 즉 10까지 통일시킨다면 1에서 10까지 순환을 해가는 것이 바로 자 역생도성의 원리고 자 도생역성의 원리라는 것은 10에서 1로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하도낙서로 결부짓는다면 하도의 작용을 보고 말한다. 그런데 하도낙서를 도역의 원리와 결부시켜 보니까 첫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2는 화고 4는 금입니다. 오행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9도 금이고 7도 화입니다. 그래서 역생도성으로 보면은 하금입니다. 자, 역생도성은 낙서가 저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다할극자와 이길극자는 다르다는 뜻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상극의 원리를 참고적으로 도상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낙서는 화가 금을 만나면 자 하극금이죠. 화는 금을 이깁니다. 쇠는 불을 만나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생도성이고 도생역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화금이 금화로 바뀌는 거죠. 화금이 금화로 바뀐다는 건 상극상생으로 따지면 상극의 질서가 상생의 질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시간에 상극상생의 도식을 갖다가 같이 놓고 비교 설명 말씀드린 것도 자 이어서 도역원리와 금화 호택에 대한 설명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낙서와 하도를 결부시켜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 38 목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49 금입니다. 자, 금겁목이라 나무가 쇠를 만나면 도끼를 만나면 나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금은 이칠화를 만나면 자 쇠가 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상극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상극의 질서를 의미하니까 지금이 낙서의 세상이라면 대립과 갈등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는 자 16수와 38 목의 이치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자 사구금이죠. 사구금의 자리가 38목에서 낙서는 사구금인데 하도는 상생이라 이칠화가 옵니다. 같은 집인데 금과 화가 같이 이제 자리 바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구금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건 불을 만나면 활활 잘 타올라서 상생이죠. 이렇게 결부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낙서에서 하도로 오고 상극의 질서에서 상생의 질서로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금화의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상극과 상생의 질서가 바뀌게 되고 대립과 갈등의 세상이 상생과 소통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설명은 하도와 낙서의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고 금화호택과 도역지리에 대한 얘기는 다시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생도서 낙서의 하금 자리에 하도의 금화가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금화호택과 도역지리를 결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금화호택과 도역지리를 결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금화호택은 도역지리이니라 오호라 지제라. 오호라라는 말은 감탄사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지극할 지자 어조사 어자에 어조사 제자라 지극하구나. 역시 감탄사 문장입니다. 어조사가 연속해서 2개로 붙었습니다. 지제라 무극지 무극이요. 자, 무극의 무극이요. 부자지 불은 이신이라. 무극지 무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자께서 무극에 대해서 직접 공자의 시빅에서 언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정력의 내용으로 따지면 직접 언급은 안 하셨는데 뜻을 담아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뜻을 담아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은 무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는 환극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태극이죠. 그래서 10에서 1로 이렇게 오는 것은 도생작용이다. 도생작용이고 1에서 10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은 역생작용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생작용을 하는 것은 하도고 하도가 도생작용을 하고 역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낙서가 역생작용을 한다. 그래서 도생작용과 역생작용을 하면서 자, 화금의 자리에 금과 화가 자리하게 돼서 이 도역의 원리로 따져보니까 금화호택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압구절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라 지제여 무극지 무극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께서는 무극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책에 무극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력에서 말하는 도역 원리, 이걸 주역의 용어로 설명드리면 순역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는 이것을 자, 순역 원리라고 합니다. 정력에서는 이것을 도역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서의 순역 원리,
정력에서의 도역 원리에 무극을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신무극의 자리에, 이게 신무극입니다. 신무극이고 오한극이고 일태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무극의 자리에 오한극, 일태극의 자리,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무극이라는 뜻을 담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력 중에 15일언을 공부하고, 자, 15일언 중에 2장에서 도역 원리에 대한 얘기, 상극지도와 도역 원리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경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지제라. 자, 오라. 그대로 엄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극하구나. 그 지극하구나라는 뜻에 방금 말씀드린 저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극지, 무극이요. 자, 저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이라는 뜻을 심어 두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정력이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극지 무극이요 부자지 불은 이시니, 이때 저 부자는 지아비 부자가 아니고 서성 부자입니다. 물론 저 자자도 서성 자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공 선생님께서, 자, 아니불자 말씀은 자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이니라. 말씀을 하지는 않았는데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이라는 뜻을 담아 두셨으니까 그것이 지극하고 그것이 무극지 무극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각설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뜻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설명 말씀을 더 올리게 돼서 각설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절은 금화호택에 대한 설명이고, 각설에서 금화호택과 도역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낙서의 역생도성작용을 할 때는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이 도역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생도성작용을 할 때 화금의 자리가, 하도에 도생역성을 할 때는 금하로, 화의 자리에 금이, 금의 자리에 화가, 화의 집에 금이, 금의 집에 화가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하게 되는 금화호택을 도역지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구절의 금화호택과 도역지리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라 지제여, 일부 선생이 정력을 쓰면서 공자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의 뜻을 심어 두신 엄밀한 이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감탄사의 문장을 붙인 겁니다. 오라 지제여. 자, 오라 지극하구나. 자, 지극하구나. 무극지 무극, 자, 부자지 불은 하시니. 그래서 무극지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신무극의 자리에, 신무극이 무극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무극지 무극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삼극지도의 일태극, 오한극, 신무극의 자리에서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의 뜻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극하구나. 또 두 번째, 신무극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도의 중심수가 10과 5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중심수가 38, 27, 50, 49, 16으로 하도의 중심수가 5와 10입니다. 특히 이 10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수입니다. 충천근계에 나옵니다. 주역 충천근계에 무수라고 해서 머리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는 쓰지 않아야 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대신에 구를 씁니다. 10 대신에 구를 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채십 용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 대신에 6을 씁니다. 그래서 채오 용육이다. 주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와 10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15일은 말미에 가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5종공 원리라는 겁니다. 10과 5를 높일 존자, 빌공자, 그래서 높이 떠 받든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15종공 원리라고 합니다. 그 15종공 원리라고 해서 사력변화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선생의 원역 기수가 사상분체도수를 합쳐가지고 375도 375일입니다. 마이너스 15종국을 빼면 361이 나와서 공자가 말씀하신 1년지기 360일과 일부 선생이 말한 360일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의 정력의 세상, 일반적인 세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60의 세상. 360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원의 형태죠. 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는 그런 도상이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은 지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60과 같다는 것은 공자의 학문을 갖다가 개성했다. 그런데 10은 쓰지 않습니다. 신무극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무극은 쓰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구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를 씁니다. 그게 용구 원리입니다. 6을 쓰기 때문에 채오용육, 용육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은 구를 쓰고 음은 6을 씁니다. 9와 6을 합치면 다시 하도의 중심수 10과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중심수는, 하도는 원래 선천의 채입니다. 선천의 근원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선천에서는 하도가 채고 낙서가 용입니다. 하도가 근원의 자리에 있고 낙서를 쓴다는 것이 바로 선천의 채요 후천의 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채로서 종공이 돼가지고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설명 말씀드린 신무극의 무극의 자리에 그
무극의 뜻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무극지 무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설명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부자지불은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뜻으로 새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신무극의 자리에 무극의 뜻을 심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극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엄밀하게 간직했다. 그래서 불은 이 신은 아니 불자 말씀은 자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믿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부자 지도 신이라. 공자의 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자의 도다. 성인 공자의 도고 그 성인 공자의 도를 일부 선생이 개성을 했다.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신자, 믿는 것은 공자 지도 이신이라. 공자의 도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믿는 것에 또 논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자, 하늘이 무슨 일을 하더냐? 그래도 음양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가 불턱하니 사시가 어긋나지 않았죠. 그 구체적인 얘기는 주역 16번째 개인 내지의 개에 나옵니다.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다.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고 음과 양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의 변화가 어긋난 적이 없으니까 성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뜻을 논어에서는 하늘이 무슨 일을 하더냐. 사시가 변화하는 걸 보면 아는 거지 꼭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런 구절이 있지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믿는 것은 바로 공자의 도다.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심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저물만자에 말미암을 이자 기쁠 이자 갈지자입니다. 저물다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다는 뜻도 있고 늦다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나이 어느 정도 드셔서 위편삼절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주역 공부를 했더라면 실수를 덜하게 되었을 거 아니냐는 후회함을 토로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저물만자는 너절만자로 만학이다고 할 때 너절만자로 이해를 뜻을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희지하사 늦지만 기쁠 희자죠. 성인 지도를 깨달았으니까 내면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서 많이 희지하사 늦지만 기뻐하사 십익익지하시고 그래서 열십자에다가 날개익자입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공자의 십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사, 상하편, 대상사, 소상사, 자 설계편, 석계상하편, 작계편 이런 걸 전부 합쳐서 십익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사도 상하편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문왕이 복희씨가 64개를 만들고 문왕이 개사를 만들고 주공께서 효사를 갖다가 만들었던 그 역에다가 자의적인 해석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자께서 십익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철학서로서 다시 면모를 갖다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이익지라는 것은 자 십으로 가지고 날개익자라 날개를 다셨다, 날개하셨다. 그래서 십익입니다. 그래서 십으로 가지고 날개하시고
일이관지 하시니. 그래서 한일자에다가 깰관자입니다. 오로지 하나로 꿰뚫어 보시니 그 말이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역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시빅을 달아서 후세에게 전달을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진화 만세 사 신저. 그래서 자 다알진자 나자 일만만자 해세자 서성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 보시니 만세의 서성이신저 그 말입니다. 만세의 서성이시다. 저 하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근본의 중립하사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서 성인 지도가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만세의 서성이신저 기린과 같은 서성이신저 또 자 진실로 진실을 다하고 진실로 만세의 서성이신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사 위편삼절 하셔가지고 기뻐하시고 시빅을 다시고 또 주역 공부에 일이관지 하셔서 자 진실로 자 만세의 서성이신저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학문을 일부 선생께서 이어 개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을 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됐다. 이 구절의 뜻은 일부 선생이 공자께서 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깊은 뜻을 헤아려서 공자께서 만세의 서성임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그러고 불언이신 부자지도라는 것은 시빅을 저술하신 공자께서 무극의 이치를 엄밀하게 담아두신 것이 바로 공자의 도고 사람들은 엄밀하게 감춰두고 직접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공자의 도를 갖다가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이희지 시빅 입지라 그래서 공자께서 만년에 주역을 위편삼절 하시도록 가주권이 3번이나 떨어지도록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빅을 저술해서 역의 이치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그 시빅을 쓰시면서 문장 끝에 구절 끝에 문미조사인 이끼야자를 거의 다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다 밝혔으니까 다른 사족을 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이관지 하시니 진화 만세사라 역의 이치를 일이관지 하시니 자 공자께서는 진실로 만세의 서성이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적인 업적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이 천지운행도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천지운행도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천지운행도수의 기준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운행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이면 하늘이 넷이면 지육이요 땅은 육이요 천오면 하늘이 5이면 지오이요 땅도 5이라는 겁니다. 자, 천육이면 지산이라. 그래서 천지가 운행되는 것이 자 천사이면 지육이고 천오이면 지오이고 천육이면 지사입니다.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 줄여서 말씀드리면 5대5나 3대2, 2대3 이런 비율을 갖다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운행 도수를
십수를 기준으로 한다. 십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지도는 수지호십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도수는 하늘 땅의 도수죠. 천지지도니까요. 하늘 땅의 도수라고 하는 것은 수지호 10이니라. 그 십수에서 자 그치는 것이다.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지 운행 도수를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에서는 천지 운행 도수를 십수율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각설에서 방금 읽었던 천사지육이고 천호지호고 천육지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왼쪽 그림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24절기입니다. 동양은 태음력을 씁니다. 태음력을 쓰는데 24절기는 태음절의 범주 안에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양저강의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24절기라, 저 24절기가 중국의 양저강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3, 4일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양저강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태음력이 농사 짓는 거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동지는 주야 비율이 천사지육입니다. 자, 천사지육이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길죠. 밤낮의 비율이 4대 6이다, 6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춘분,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호지호입니다. 하늘이 5이요, 해가 있을 때 5이요, 달이 있을 때 5이니까 밤낮이 5대 5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지는 자 천사지육이었으니까 달이 있을 때가 6이니까 밤이 길었고, 하지는 천육지사니까 해가 떠 있을 때의 비율이 6이고 달이 떠 있을 때의 비율이 4니까 낮의 길이가 제일 길었던 건 하지요, 밤의 길이가 길었던 것은 동지라. 동지와 하지는 주야 비율이 4대 6이고 또 6대 4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사지육이요, 천호지호요, 천육지사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0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와 하지를 구분하고 춘분, 추분을 구분하다 보니까 춘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5대 5요, 동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바로 4대 6이고 하지는 낮이 6이고 밤이 4라는 10을 기준으로 한 낮과 밤의 비율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운행 도수다. 1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 이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하지는 자 낮이 6이고 밤이 4고, 동지는 자 밤이 6이고 낮이 4고, 봄, 가을에 자 춘분과 추분은 5대 5의 비율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시가 이렇게 변하고 주야의 비율이 이렇게 변한다. 이걸 좀 더 큰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천지 운행 도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5대 5요, 6대 4요, 4대 6으로 천지가 운행되고 있다. 동양은
농경사회고 서양은 유목사회입니다. 유목사회는 물과 초지가 중요했고 농경사회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기도 동양에서 나오고 태음력도 청동기 시절에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서경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래서 요직이 366일과 순직이 365일 4분의 1이라는 그런 책력이 나오게 되고, 또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24절기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국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하고 상강에 서리가 오기 전에 농산물을 다 거둬라는 그런 목민간이 해야 될 과제를 24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것을 무지몽매한 농민들에게 알려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했던 것이 바로 목민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지도 수지호십이라 천지의 도가 십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십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수가 무극수인 십무극이지 않습니까? 무극수인 10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10을 숫자로 따지면 10을 상징수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 딱 10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로는 10에 불과하지만 그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역학적 의미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불가의 논리로 따지면 빌공자, 공과 같은 뜻입니다. 공이라는 건 빌공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있는 것이 공입니다. 자, 10은 자연수로서 10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1에서 9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에서 9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징수요, 철학적 함의를 갖고 있는 수고, 역학적 함의를 갖고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마찬가지고 정력도 마찬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실 때 경문을 보는 그 관점이 대상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으로 읽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리적인 관점, 계량적인 수치,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정력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수는 하늘의 뜻을 표상한 상징수입니다. 거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학적, 역학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경문을 읽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그 도역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금화호택과 도역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천지운행도수가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24절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몇 분 몇 초까지 구체적으로 계산돼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15일은 후반부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것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우천의 변화와 성도도수에 대한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도도수라는 것은 육식간지와 결부시킨 겁니다. 육식간지와 도수를 결부시켜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도도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우청산화와 성도도수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화호택과 도역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천지운행도수가 십수에서 시작되는 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